이것은 진화론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진화라는 것은 뭔가 우월한 그런 형질을 갖고 있고 또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삶에 대한 그런 화석적인 증거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과학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과학책이라고 하지만 이제 인류학 책이어서 저에게는 많은 흥미를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제목은 인류의 기원입니다. 조금 출간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책이지만 여러분께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시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이 책은 이상희 선생님이라는 고인류학자가 쓰신 책입니다. 이상희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상희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건 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인류학과에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데요. 인류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해왔고 30편 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전문인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류의 진화에 대한 주제에서 열정적으로 소통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를 보면은 이상희 선생님 말고도 윤신영이라는 그런 저자가 공저자로 등록되어 있어요. 이 윤신영이라는 분은 과학동화에서 편집장으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저도 과학동화에 한번 연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과학동화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들도 많이 보고 심지어는 중학생들도 보는 책이기 때문에 쉽게 그 어떤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러한 칼럼이 연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우리 이상희 선생님께서 연재하셨던 부분을 윤신영 기자와 함께 이제 작성해서 이번에 책으로 나온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인류의 진화, 우리가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오늘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류학에 대해서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인류학은 보통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인류의 진화와 같은 이처럼 인간의 어떤 진화되어 온 그러한 사실들을 어떤 실험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고인류 화석을 통해서라든지 연구하는 분야를 생물인류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생물학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져서 DNA 분석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점점 이 분야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진화심리학과 같은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야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 문화인류학이라는 분야입니다. 문화인류학은 사실 유럽 쪽에서는 사회인류학이라고 불리고요. 또 미국 쪽 전통에서는 문화인류학이라고 불려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문화인류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분야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문화인류학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중국과 한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고통의 문제 그리고 정신질환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야는 언어인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인류학은 인간이 가진 특성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언어이기 때문에요. 언어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어학이 언어의 어떤 규칙과 규범에 집중을 갖는다면 이 언어인류학에서는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과 그리고 그 인간이 발전을 시켜온 그런 문화와의 관련 속에서 언어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고학과 인류학이 서로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크게는 고고학도 인류학의 하나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은 인간이 문자가 있었던 시기 이후의 문화들에 대해서는 주로 문화인류학자들이 연구를 한다면 고고학자들은 문자가 있지 않은 시기, 다시 말해서 선사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선사시대의 문화를 유적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유물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인류학은 4가지 분야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4가지 분야 이외에도 오늘날에는 다른 문화인류학 분야에서도 생물인류학과 같이 연구를 하는 의료인류학과 같은 분야도 생기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다른 분야들이 새롭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인류의 진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책은 인류의 진화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재미있다고 생각할 만한 이야기거리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고요. 전문적인 용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 아프실 필요가 없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첫 번째는 인간의 농경 생활이 과연 인류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인류가 수렵 채집 생활을 하면서 떠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인류가 무한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기가 쉬운데요. 사실 그 고인류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인류가 정착을 하면서 얻게 되었었던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잃게 되었었던 것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상희 선생님이 잘 설명해 놓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관련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라하리 사막의 민족지 집단인 쿵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수렵 채집 생활에 대한 이해가 본격적으로 축적되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윤택했습니다. 하루 종일 놀고 먹기만 해도 될 정도는 아니지만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놀 수 있는 생활이었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하루 종일 먹을 것을 찾아 헤매지도 않고 영양실조와 전염병과 같은 질병은 거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척박하고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윤택했던 삶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더 윤택해진 걸까요?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농사를 짓기 이전에는 건강했던 사람들이 농경민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질병과 영양실조를 겪었다는 사실이 사람뼈 화석 연구 결과 드러났거든요. 그렇다면 왜 농경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더 질병과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참 이상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희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고인류학자들이 연구와 또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또 농경을 하기 시작하면서 갖게 된 특성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농사를 통해서 수확이 좋았을 때는 정말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후의 문제라든지 다른 환경의 문제로 그 농사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 애는 제대로 먹을 것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아주 올인을 하는 그러한 식의 생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만약에 그 해에 농사가 제대로 수확되지 않는다면 영양실조에 고통받을 수도 있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쉬워지는데요. 질병에 걸리기 쉬워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렵 채집을 통해서 먹는 음식보다 농사를 통해서 얻게 된 음식들은 이에도 영향을 미쳐서 더 많은 썩은 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충치를 갖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질병의 유전자가 더 빨리 확산되고 또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쉽게 치료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농경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질병이나 영양실조에 있어서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수렵 채집 사회가 훨씬 더 배고픈 사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편견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과학적인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경 생활은 인류에게 어떤 혜택을 주었을까요? 농경 생활이 인류에게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없었는데요. 그 전에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이제 안고 이제 돌아다녀야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아이에게 모유를 주는 시간이 3, 4년 정도 아니면 길 때는 5년 정도까지 그렇게 길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안고 모유를 먹이면서 이동하는 시간이 길었고 모유를 먹이는 시간이 그만큼 길었기 때문에 그 다음 아이까지의 터울이 길었었던 거죠. 그런데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제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이유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죽이라든지 부드러운 음식을 먹일 수 있게 되면서 아이를 낳는 기간이 짧아진 겁니다. 그 터울이 이제는 1년, 2년으로 이렇게 짧아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그 인구의 급증은 곧 여러 가지 사회의 구성이라든지 국가의 설립이라든지 이후에 인간의 문화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농경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 인간의 어떤 유전학적인 그러한 건강이라든지 질병의 문제, 그것에는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 이후에 사회문화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원시 시대에는 부상을 겪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인데요.
연구에 따르면은 그런 사람들도 잘 보살핌을 받아서 사는 경우도 꽤 있었다는 것이 화석 증거로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인 중에 라사펠의 늙은이라는 별명을 가진 노인의 화석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관절염도 있고 허리가 구부정하고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의 허약한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그렇게 살 수 없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화석 같은 경우에는 눈이 없고 눈 두덩이가 그 사람이 처음에 장님으로 태어났었던 것처럼 그런 신체 기관이 발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함께 발견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시각장애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버려지거나 아니면은 일찍이 죽기보다는 어떤 사회생활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른 화석 중에 하나는 이가 다 빠져서 도대체 다른 사람이 무언가 씹어서 먹여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화석도 발견되는데요. 이러한 화석은 비록 당시로서는 한 30, 40대 정도지만 30, 40대의 당시 나이로는 아주 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노인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음식물을 가공해서 그 노인의 입에 넣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어떤 장애가 있던지 부상을 당했던지 아니면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서로 돕고 그리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진화론적으로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진화라는 것은 뭔가 우월한 그런 형질을 갖고 있고 또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삶에 대한 그런 화석적인 증거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개미들이 어떤 여왕벌의 그러한 새끼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자기가 헌신해서 몸을 바쳐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인간도 어떤 면에서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그리고 주변의 허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았다는 증거가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화를 생각할 때 인간의 진화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유전자적인 그런 형질의 우수성만 가지고 계속 진화해왔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문화적인 돌봄을 통해서 그러한 진화가 계속 유지되고 또 발전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인류의 조상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 책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고 또 그 교수들 사이에 어떤 알력이라든지 싸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류는 500만 년에서 700만 년 사이에 처음으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일종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날에 발견된, 그러니까 최근에 발견된 다른 화석들은 이러한 사실이 어쩌면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 나왔었다는 그러한 논의와는 다르게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다지역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에 인류들이 발전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러니까 호주죠. 호주의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네안데르탈인과 매우 비슷한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안데르탈인의 모습을 기존 정설에서는 그것이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이 아니라 어떤 단계적인, 그야말로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러다가 멸종한 그런 종이라고 생각이 되어 왔었는데요. 최근의 생물학적인 연구 DNA 분석에 따르면 우리 인류가 네안데르탈인의 그런 유전자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일부가 혼합되어서 인류의 조상으로 계속 내려왔다는 것이 이제 속속들이 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네안데르탈인의 모습이 또 호주의 원주민의 모습과 또 비슷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 DNA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류가 어떤 식으로 교차하고 또 서로 소통하면서 아이를 낳고 진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또 최근에 러시아에서 발견된 화석에 따르면 그것은 아프리카에서만 꼭 인류가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자들은 오늘날 아프리카에서 나왔다고 하는 아프리카 기원론과 그렇지 않고 전 세계의 곳곳에서 나오고 그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다는 다지역 연계론으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이상희 선생님은 다지역 연계론 쪽에 좀 더 힘을 실으면서 글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너희들은 아프리카의 기원론을 반대를 하느냐, 그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아니냐라고 반대를 하는 반면에 또 지역 연계론, 다지역 연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 여러 지역에서 나와서 서로 그런 어떤 인종적인 차이가 없이 같이 또 살아가고 또 그렇게 유전자를 교환했다는 것이 왜 그것이 인종주의적인 것이냐, 오히려 너희가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전 세계로 뻗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편협한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세 가지의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인류의 진화의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께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이 직접 책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책은 아주 쉽고 또 여러분들이 인류의 진화에 대해서 또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책이에요. 인간에게 식인종이 있냐라든지 아니면은 모유수유가 갖게 된 어떤 그러한 특징이라든지 혹은 허리가 굽은 그러한 화석들을 통해서 혹시 할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옛날부터 시작되었었다든지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실 때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제가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